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 한 발언이었습니다. 통일부 입장 들어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백마 타고 백두산을 올랐을 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복미복남, 미국의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언은 어떤 메시지인지 청래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한 장면이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을 사실상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했고 국회에서는 3+3 여야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하기도 한 공수처법안 발의자 권은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또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친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한 출석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신유진, 신장식 두 변호사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의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네. 백두산에 가서 백마 탄 모습이 보도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노동신문에 다 난 거죠. 예.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다. 예.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하노이 노딜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예. 아직도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분이. 그럼 미국에 대고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분풀을 하는데요. 예. 미국하고는 또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젠가요. 예. 좋은 사이다. 예. 아직도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스웨덴에 오늘 뭐 방문을 했어요, 지금. 스웨덴 한국 특사, 한반도 특사라고 그러죠. 켄트 해슈테트. 예. 조만간 북미 뭐 또 초청장 보내겠다. 다시 이제 만날 거다.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일종의 남한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의 어떤 우월성 이런 것을 좀 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발로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대아산이 이 금강산 개발 관광권 50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공짜로 한 게 아니고 또 돈을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보기만 해도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걷어내라라고 하면 네. 어쨌든 우리 측 재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너절한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을 예. 쓰긴 썼는데 저도 이제 금강산에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지금 막힌 지 10년이 됐어요. 예. 그럼 뭐 녹슬고 뭐 지붕 무너지고 비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도 폐가 10년이다. 그럼 예. 뭐 완전 뭐 쑥대밭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뭐 지붕에서도 풀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아마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대목은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결국 그럼 우리 쪽과의 대화를 어쨌든 뭐 없애든 새로 만들든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북한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예. 폐쇄하거나 철거할 것 같으면 굳이 뭐 남쪽과 예, 예. 합의해라 하는 얘기가 필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양동 작전이죠. 예. 그래서 이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원래 금강산이나 개성은 유엔 제재 대상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부 때 행정조치로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 지금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계속 교류가 있을 텐데 예. 그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남쪽 노동자와 북쪽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수십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존심을 좀 상해했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열 때 좀 첨단 기술을 좀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원했는데 남쪽에서 그것에 좀 소홀했다 이런 그런 서운함이 좀 있죠. 금강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남쪽에서 200만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성공단과는 달리 금강산은 서로에게 좀 이익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개성공단은 뭐 빨리 열자라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한 게 사실인데 남쪽이 좀 너무 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런 얘기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례적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방치돼 흠이 났다. 이 선임자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선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임자는 김정일 위원장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들 네. 이 부분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쨌든 정주영 회장과 손잡고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또 비판한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면은 선임자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도 뭐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금강산 계약서를 쓰고 실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업권도 현대가 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까지 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왜냐하면 합의하지 말고 남쪽 현대 아산 쪽과 뭐 상의도 하지 말고 그냥 없애라 그러면 그거를 계약했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좀 일종의 불충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이런 단서를 붙인 거죠. 예. 오늘 아까 우리 인서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는 북측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예.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실무적이든 금강산에 한정됐든 남쪽의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그럼 이거 협의합시다 하고 우리가 또 실무자들이 북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만일 우리 측 관광객이 가지 않는다면 네. 과연 누가 거기를 갈 것인가? 네. 그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들 거 아닙니까? 우리 측 관광객이 없다면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자신들 독자만 개발해서 관광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랑 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대아산의 뭐 사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광고도 하지 않고 노동신문에 내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를 한다면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남북 협상의 조건 경우의 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해 보세요. 2017년 11월 29일 ICBM 쏘고 막 할 때 보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반드시 대화 국면으로 오더라. 예. 이게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어떻게 보면 사인 곡선 그리듯한 그런 궤적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대미 협상 대표격이죠. 최선희 제1부상이 금강산에 동행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사업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는데 왜 데려갔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예. 대화가 멀지 않았다.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밑 대화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미국이 좀 달라.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줄 것인가? 백두산에서 백마 탔다는 것이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얘기했듯이 뭐 최후 통첩성 성격이 있다. 그런데 보일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 북한이. 예. 일종의 삿바 싸움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스웨덴 또 미국이 2주 뒤에 하자 그랬는데 2주가 지금 훨씬 지나버렸거든요. 네. 실무 협상 언제 재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국제사회 질서에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는 그런 외교 전술을 쓴다. 벼랑 끝 전술을 쓴다. 이렇게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그걸로 버텨온 거거든요. 예. 그것을 아무리 유연하게 하더라도 기존의 관성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거는 7차 당대회 강령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2018년 제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핵을 왜 만들었냐.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그 말 속에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고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야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예요.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핵을 없애려면 핵 무기, 핵 물질, 핵 시설, 핵 과학자 이렇게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요 땅 해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없애냐. 그래서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여기에 응수를 해라라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약간씩 변동이 지금 가고 있죠. 예. 볼턴이 낙마하고 리비아식은 아니다라는 사인은 분명히 준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속에서 하노이 노딜처럼 실패한 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 하여튼 사전에 뭐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달도 지금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다음 달쯤에 실무 협상 재개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야말로 시체말로 쫑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쭉 집권 후반기 키워드를 공정, 개혁으로 잡은 듯한데 성과를 내려면 야당 협조가 절실합니다만은 어제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던 자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귀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손가락으로 X표시를 그린 사람도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 메모는 뭐 사과는커녕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고집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메모가 적혀 있던데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면서 공정을 강조했는데 이 공정 키워드가 조국 정국에서 더 도드라졌다. 그러면 조국 정국에 대한 어떤 사과 같은가 유감 표시라는 게 있어야 됐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2차례 그 청와대 회의에서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 이미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또 시정연설은 어떤 내년 예산, 내년 국가의 큰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미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건 생략한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바른미래당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던 그 합의 그걸 지켜라 지금 이런 주장 같습니다. 우선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분리 예.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이미 요건이 충족돼서 날짜가 선거법과 달리 한 달 먼저 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선거법과 분리하자. 먼저 하자. 예. 근데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의 깃발이 너무 올라가 있고 민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우선 날짜 일정 요건이 갖춰진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것을 먼저 처리하자는 건데 그런데
공수처법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권은희 안을 지렛대를 삼아서 백혜련 안과 같이 먼저 논의하자라는 것이 이제 명분에 맞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법을 먼저 그러면 통과시키자. 어쨌든 협의에 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합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만일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표결 처리할 때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당론으로 이것은 권은희 안을 낸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도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면 나중에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할 때 또 협조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약속 이런 것을 요구하겠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협의 결과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난영난제인데요. 올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의 직권 상정이든 뭐든 상정은 될 것 같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내심 고민이 크죠. 예. 또 지난번처럼 몸으로 막으면 또 이게 또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합의가 왜 안 된 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냐 하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식물국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5분의 3 요건을 갖춘 것은 합의가 없더라도 그냥 빠른 속도로 가자. 그게 패스트트랙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안 막아도 과거 민주당 했던 것처럼 필리버스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능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11시간 39분 했는데 예. 힘듭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필리버스터 하자. 뭐 일각에서 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TF팀의 표창장을 수했습니다. 뭐 잘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는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표창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만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지금 실정법 위반의 의혹 때문에 고소고발이 됐고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 네. 여기에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게 좀 갸우뚱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도부에 예. 걸린 불량 학생들을 담임 선생들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학점에 뭐 좀 가점을 주겠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이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공천에 관한 사항은 당대표 권한인데 예. 원내대표 그리고 임기도 끝나요. 그렇잖아요. 12월까지 임기거든요. 예.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 공천에 대해서 가점을 주겠다 하는 것은 좀 오버를 해도 너무 심한 오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고 신당 창당인데 지금이 10월인데 왜 다음 달도 아니고 12월에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비판도 했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본인이 꼭 필요하다 찬성한다. 예, 했죠. 예. 뭐 어느 대학 강연 가서도 이게 정의다는 식의 예. 그 강의 제목에 포함시켜서 이걸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마치 본인의 정치적 사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탄핵 때문에 갈라져서 나왔으면서 이제 탄핵은 덮고 가자. 예. 더 이상 묻지 말자. 예. 총선을 앞두고 참 금배지가 좀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예.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결국은 통합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손짓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그러면 탄핵했던 거 사과해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퉁치고 가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네. 그럼 만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통합은 힘들다면 선거 연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바른미래당도 이제 국민의당과 이렇게 분열하고 예. 이러면서 좀 쪼그라들었고 그리고 다시 떨어져 나오면 또 더 쪼그라들잖아요. 예. 근데 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마 이런 걸 꿈꾸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세력이 작더라도 당대당 통합하고 다시 가설정당 만들어서 거기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하나를 뭉치자. 그것이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합친다면 예.
좀 덜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당이 그래서 당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흡수 통합보다는 당대당 통합이 낫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예. 천천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오늘 밤늦게 혹은 자정 넘어서 네.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이라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요? 뭐가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왜 그러냐면 예. 이미 뭐 2달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수집할 증거는 다 했지 않겠습니까? 예, 했겠죠. 그리고 뭐 정경심 교수가 뭐 컴맹이래요. 그래서 증거를 예. 인멸할 앞으로 뭐 건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더더욱 없죠.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집 말고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구속이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구속 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이 정의원 말대로 기각이 된다면은 검찰에게 또 후폭풍이 갈 것 같습니다. 원투는 원하지 않던 그런 일이 예. 벌어질 수 있겠죠. 예. 네. 반면에 발부가 된다면은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수사가 탄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든 말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예.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정경심 교수와 부부 사이니까 이러저런 얘기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증거 인멸의 뭐 공범 의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망신주기 먼지털이잖아요. 예. 그걸로 수사할 가능성은 좀 저는 있겠다. 공범으로. 지금 검찰은 공범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 부부끼리의 대화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어거지로 좀 엮으려고 시도는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안 통과에 힘써달라며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수 정당 가운데는 정의당만 여기에 호의적인데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인지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 연결한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3당 협상 실무위원들만 따로 만났다고요? 예. 예,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이렇게 3명이서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협상에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 그 원내대표와 함께한 3+3 협의보다는 예. 훨씬 실무적인 이야기들로 논의가 되다 보니 예. 보다 유연하고 보다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민주당 안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안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이었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지만 예.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예. 왜 우려가 돼서 무엇이 우려가 돼서 반대한다. 예. 그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정도의 보완책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유연한 입장으로 정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야당 탄압의 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좌파 정권의 정권 연장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는 혹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예. 정치 권력에 그리고 경제 권력의 부패를 막겠다라는 이런 목적하에 설치된 조직인데 예. 이 공수처가 정치 권력의 영향력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진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우려점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논리 자체가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우려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보완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이것이 이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든이 백혜련 의원과 다른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용도 조금 다른데 네. 아마 그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고든희 의원이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지난 3+3 협상에서는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 정도가 있었다라면 예. 오늘 실무 협의에서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공수처장 임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보다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표명이 이게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이왕 권은희 안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의원님 내신 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그 이론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와 그리고 공수처의 권한이 집중이 돼서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두 개의 요구 사항을 법 이론적으로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공수처장 임명 시에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그런 제도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현재 이 검찰공화국의 문제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지만은 공수처의 조직 구성의 특성상 이 전직 판사, 검사 등이 이 공수처의 조직원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한 기소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판단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심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것처럼 다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좀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을 할 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차 강조한 말이 이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으로 상정해놓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국회에서의 합의는 국회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 이 합의를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은 좀 끝까지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은희 안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원래 약속은 선거법부터 먼저 하고 공수처법 하자 이거였는데 네. 지금 뭐 조국 정국을 거치고 국민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공수처법부터 먼저 하자. 지금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네. 만약에 권은희 안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권은희 안으로 가고 예. 그리고 선거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한다라는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그러면 공수처는 그 내용에 합의가 되면 예. 합의된 대로 그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처리, 우선처리, 신속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실무 협상을 하면서 계속 양에 전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패스트트랙 안건 지난 4월에 상정할 당시부터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은 그 묶어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 선거제 개혁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내용이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 이 절차에 따라서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요. 그런 입장 때문에 이 실무 협상을 하면서 선처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선처리도 가능하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선처리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드를 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12월에 신당을 만들겠다라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은 국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고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신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이 백혜련 안이 공수처가 가지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서 전혀 보완책이 없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아니란 얘기네요? 권은희 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권은희 안으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권은희 안이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권은희 안으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도 이 공수처 대상으로 수사 대상으로 넣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먼저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법안에도 어느 법안에도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대상인 걸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공수처와 관련해서 주장만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거고요. 지금 권은희 안에도 국회의원 포함됩니까? 국회의원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오늘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기소 대상이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돼 있다면서 보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수사와 기소권을 공수처에 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던지 아니면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 현재 국가 청렴도 순위가 180개국 중에서 45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 공수처가 그러한 수사 행태, 정의롭지 못한 수사 행태,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 수사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100위 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100위 밖으로 한번 떨어지면 그 사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위험한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는 검찰 권력의 정치화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가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내분이 조금 심한데 유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하고의 관계 복원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탄핵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당이 합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은 전제 조건에 대한 판단이 네. 이 탄핵을 넘어서서 보수 예. 당이 보수 통합을 이뤄내자라고 이 유승민 대표가 통합의 조건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은 절대 탄핵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의 형태로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12월 신당 창당이나 뭐 이런 논의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상황이 무르익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현재로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복원해서 바른미래당을 제3지대의 중심 세력으로 인정받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들과 논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준석 전 최고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손학규 대표와의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법이나 당원 당규상.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답답한 되면- 상황일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중심으로 제3지대 바른미래당을 제3지대의 중심 세력으로 하자라는 그런 방법론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예. 제3지대의 중심 세력을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의원님 제3지대 이야기 몇 차례 하셨으니까요. 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들이 또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의 주장도 제3지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제3지대하고 어떤 교착점이 있는 겁니까? 교착점이 있고 제3지대와 관련해서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양당들을 대체하고 제3 세력이 이 중심과 중도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생각들을 교환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데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제3지대가 사분오열되지 않고 예. 제3지대가 통합이 되는 그러한 방향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쁜 시간 오늘 인터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정청래 전 의원과 인터뷰, 또 2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영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이동영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네.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네.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오늘 함께할 새로운 짝꿍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변호사 뉴스 정면 승부 첫 출연이신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YTN 94.5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뉴스 공장 가서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얘기는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패널들을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많이 뺏겼거든요. 네. 처음으로 뺏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자주 뺏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할 얘기는 당연히 정경심 교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창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언론에 노출을 꺼렸던 정 교수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도 남겼고. 자, 결과부터 예상하고 갑시다. 재밌게. 네. 저는 꼼꼼히 살펴봐서 발부가 안 된다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안 된다. 뭔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 지금 11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검찰이 지금 기재를 했는데요. 그 11개를 보면은 약간 이것이 과연 특수부의 수사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실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렇게 실소가 나올 때 입틀막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입을 틀어막고 웃는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의 딸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근데 120만 원인가요? 이거를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특수부가 그렇게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의 결과를 내린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발부 쉽지 않다. 예. 지난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특수부에서 그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내놓은 구속영장 치고는 보따리는 큰데 사실 내용은 별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입시 부정 관련된 게 한 5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이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 위조 교사 요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거고 증거 은닉 교사는 또 입시 부정과 관련된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같은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한 4-5가지 막 이렇게 넣었으면 실은 주가를 이렇게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이만큼 조작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범죄 수익 은닉죄 이런 것까지 갖다가 붙였거든요. 예. 그리고 특경가법 즉 5억 이상의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입증이 안 됐어요. 다 탈탈 털어서 봐도 2억이 채 될뚱말뚱하거든요. 그렇다면 범죄 중대성이 여기서 입증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건 증거 관련된 건데 사실은 법리상 증거 위조 교사나 증거 은닉 교사 성립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사유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사실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 결과적으로는 이거 쉽지 않다. 혹시 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 인정되나 건강이 우려돼요. 여기까지 갈까? 거기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건강 문제는 이제 검찰 조사 시에 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고 검찰이 이런 병원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다라고 태클을 거니까 나온 얘기고 이거를 법원에다가는 지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 지금 영장 발부에 어떤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기소 사실에 대해서 또 공소장을 변경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그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해서 뭐 입시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행사를 같이 기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거는 도저히 입증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에는 기소를 안 했다가 나중에 행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공소장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공소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굉장히 공소 사실이 짧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준다면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기술이 됐고 공범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 공범까지 기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미확정적인 내용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사실은 아직도 미확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입시 부정 관련해서요. 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동행사라는 건 사문서를 행사했다 어디다 써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입시 부정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인신은 실은 검찰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인신은 법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의 맨 앞에 이 관련된 입시 부정 사문서 위조 동행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그 영장에다가 기재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법원이 판단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렇죠. 신병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새로운 법 현상을 검찰이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 검찰이 신병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했다는 거는 좀 새로운 법 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핵심은 사모펀드입니까 그러면? 근데 핵심은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말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기재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을 오히려 기재된 것도 아니에요. 업무상 횡령 금액이 2억도 안 되는 1억 5천 정도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걸치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링크피의 실소유자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단 말이죠. 근데 실소유자라고 검찰이 전제를 했다면 훨씬 더 큰 범죄, 특히 이제 그 조범동 씨 공소장에 나왔던 13억 횡령 부분. 그 13억 조범동 씨가 횡령해가지고 3억은 자기들끼리 나눠 쓰고 10억은 정경심 씨에게 다시 줬다. 그래서 마치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그 부분이 공범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럼 코링크피의 실소유자다라고 하는 물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조범동 씨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 같다. 갖고 있는 물증이 그 동생 집에서 나온 실물증권, 그 WFM의 실물증권 120만 주?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실물증권이 있으니까 요거는 차명이지. 차명이니까 은닉한 거지. 요런 논리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물증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은 검찰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게 판단을 했다면 사실은 그 13억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검거를 보면 그 코링크피에서 그 한 달에 800 몇만 원씩 받았던 거 컨설팅 비용으로 이걸 한 걸 보면 실소유자로 보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밑에 그 13억이 조범동 공소장에 있던 게 빠진 걸 보면 실소유자로 안 보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걸치기다 이거 양다리. 그래요. 자 일단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끝이 났다고 하네요. 법원 신문 마치고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향했고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정쯤 돼야 될까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넘어야 될까요? 새벽까지 판단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자, 영장 결과 우리가 예측만 한 거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만일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그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가 더 탄력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검찰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지금까지 특수부 검사 20여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기각됐다라고 하면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가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어떤 책임을 지는 기관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는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우린 저 증거를 확보해서 재청구할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판결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재판이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지금 굉장히 여론에서는 뭐 이제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윤석열 총장도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책임 소재가 있어야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검찰은 더더욱 소리를 내서 재청구에 힘을 줄 것이고 우리는 다 모든 거를 전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혐의가 여기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책임 얘기는 쏙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기각이 만약 될 경우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재청구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왜 구속영장 청구했느냐라고 했을 때 배후 그다음에 공모관계 입증을 위한 거다. 그럼 배후와 관련된 거나 공모관계에 관련된 게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기각이 되면 배후 뭐 조국 장관을 의미할 것 같아요. 공모관계 이것도 조국 장관일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국 장관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다음 수사 내지는 뭐 기소 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검찰은 가지 않을까. 만약 뭐 발부가 된다면 또 이게 좀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과연 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지금까지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 코링커피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면서도 씌웠던 프레임, 그 거대한 프레임에 비추어서는 사실 영장 내용 자체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리고 아직 그 조국 전 장관과 연결고리를 아직 여기다 제시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연결고리를 제시해서 다시 한번 청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손쉽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기세로서는. 네, 이제 특수수사의 특수부의 특징이 꼬리인 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꼬리인 될 때까지. 이게 이제 특수부가 왜 지금 뭐 이렇게 축소 내지는 해체돼야 되느냐. 기획수사, 그 다음에 표적수사, 별건수사 계속 해왔는데 계속 지적되는 검찰이 그 구태로 지적되는 것들이 꼬리인 시킬 때까지 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시는군요. 그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11가지나 혐의를 올렸다고 하면 그만큼 잘못을 많이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11가지로 늘린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검찰이 꼬문수다. 이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나오면 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다. 이게 기본적인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 늘린 거죠. 다 늘려서 오죽했으면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저도 신 변호사지만 하여튼간에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인가요? 120만 원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넣겠냐. 그러니까 아까 자녀 입시 뭐 표창장 문제는 지금 뭐 재판에 가 있으니까 또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증거 위조 교사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때요? 이 증거 위조라는 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만들어냈다 새롭게 그리고 증거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고서 자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청문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추후에 제작을 이렇게 제출했다고 해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거는 좀 법리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분기별 운영 보고서 제출하기로 돼 있던 걸 안 했어. 그래서 야 왜 안 하니 나한테 다 줘라 인사청문회 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걸 위조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은닉 교사가 하나가 있죠. 증거은닉 교사가 동양대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갖고 나왔던 거. 근데 이제 일단 그 뒤에 자진해서 이거 갖고 와 그러니까 다 갖다 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증거은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어권의 남용일 때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방어권의 남용, 형사사법 체계를
그 근본을 흔들 정도의 방어권의 남용, 그다음에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증거은닉 교사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또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다가 여기다 배치를 두 사람을 투탑으로 증거 관련 죄를 투탑으로 배치를 했는데 약간 그 골을 넣기에는 약하다. 부족하다. 법리상 쉽지 않다. 이거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계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보면 알겠죠.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조국 정국을 지나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 중이고요. 2부에서 권은희 의원과도 이 이야기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두 분도 법률가니까 공수처 설치의 찬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영원히 가야 되는 그런 부서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독약을 사실은 독약으로 극약 처방이죠. 독약을 독약으로 푸는 건데요. 반부패 투쟁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검찰의 그 기소 독점권을 해체하는 첫 번째 틈을 공수처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 네. 예. 저도 검찰공화국, 뭐 검찰의 칼자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기를 해야 되는데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찰에게 모든 걸 다 줄 수가 없어요. 현 시점에서 그거는 국민들도 원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어떤 대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수처밖에 지금 없다고 답이 없다. 그런 정도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해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소 편의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보면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자루에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이 마지막 어떤 자신을 향해서 들어오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검찰의 조직 개편은 반드시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좌파 독재 연장의 기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납득할 수가 없는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좌파 집권이 연장된다. 그것도 독재가 연장된다. 그거를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다만 야당 탄압 기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본인이 여당 야당 입장이 바뀌면 또 각자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하겠죠. 각자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실은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질이 같아요. 그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2명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2명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합의제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이렇게 사실은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야당 탄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합의제 기관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글쎄요. 현재 안으로 권은희 백혜련 안 둘 다 보더라도 그렇게 야당 탄압 기구로 간다? 좌파 독재 연장 기구로 간다? 요거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 탄압이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뭐 설치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뭔가 예를 들면 탄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뭔가 승계될 비리 사건이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반부패 수사를 하자, 범죄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왜 탄압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 부패에 가릴 만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검사들이 비리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또 같은 검사가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 또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3부 진행하고 있고요. 4부에 그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이성규 센터장이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TBS 출연 중인데 스태프들이 안 끝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TBS 출연하고 있지만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우리도 방송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0625님께서
신유진 변호사 목소리 듣고 안영미 씨인 줄 알았다고. 네. 목소리 비슷한가요? 저는 안영미 씨랑 장도연 씨 얘기 많이 들어요. 목소리가? 네네. 예. 제가 원래 개그맨 지망생이었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네, 다행이에요. 왜냐면 전혀 웃기지 않거든요, 제가. 제 개그가 웃기지 않는데 변호사가 하니까 그나마 실소를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개그맨 준비하다가 사시는 왜 친 거예요? 사법시험은 제가 사실 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법대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어떻게 보면 외유를 했죠. 외유를 하고 졸업할 때쯤 돼서 사법시험을 봤죠. 그때 1차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법시험에는 열차를 올라탄 거죠. 1차 시험이 발목을 잡았군요. 네. 진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목 잡히고 싶어 할 텐데. 예, 자, 우리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 방안으로 각 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검찰의 윗선에서 무작위가 아니지. 무작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사건은 네가 맡아, 저 사건은 네가 맡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제가 이전에 그 노동조합하고 뭐 노점상 이런 분들을 한번 그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검사분이 너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러시나 하고 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노조원이나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그러네요. 그 양반들이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야말로 흑수저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공고 출신의 또 스카이가 아닌 다른 대학 출신의 이렇게 사법고시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노조나 누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요. 왜 그 사람을 그 사건에 그 검사를 그 사건에 배당을 했을까. 사실은 그 검사의 이 불타는 사명감도 문제지만 불타는 사명감을 갖도록 사건 배당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배당과 인사권이야말로 사실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조폭적 원칙을 관철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정관 예우로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사건 배당 때문에. 그럼요. 그 전화 변론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전화로. 네. 한 바퀴 돌고 와요. 네. 전화 몇 통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의뢰인들에게 정관들이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선임계도 안 내고 그 경위증표도 붙이지 않고 어떤 그냥 뭐 전화통화만으로 자신이 이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일을 했다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풀려나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소환 당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데 대검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이탄희 판사가 정관 예우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신유진 변호사 말대로 대검에서 발끈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현직 검사죠. 이문적 검사가 대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건인데 식당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관 예우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두 분이 볼 때는 어때요? 제가 뭐 이제 검사 15할 때 검찰청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윗분이셨어요. 굉장히 윗분이셨는데 그분 관련된 사건이 배당이 되니까 그분 뭐 누가만 와도 인사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아주 관련된 사람만 와도 굉장히 저는 그래서 우병우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악수하고 웃고 이런 장면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당연하다. 그 조직 그 문 닫고 그 내부에서는 그냥 오셨냐고 그냥 뭐 인사하면서 조사 좀 이따 뭐 하시죠.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오갔을 것이다라는 게 너무 알 수 있지 않나 내부 사람들은. 근데 마치 이거를 커튼 닫고 쉬쉬한다고 이게 가려지나 싶어요. 아닌 것처럼. 네. 제 검찰의 그 변호인이랑 이제 그 피의자랑 같이 들어가다가 그 잘 아는 선배 검찰 출신 선배 변호사를 만났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한 바퀴 돌고 왔어. 검사실 몇 군데 돌고 온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경위증표도 안 붙이고 경위증표를 각 변협 통해서 경위증표 붙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임계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 수임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게 이제 검찰 내부에 고생한 선배들에 대한 예우다. 뭐 이런 문화가 뿌리 깊이 있는 거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본인들도 나가면 또 그런 그렇죠.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눈가리가 엉하는 것이다. 지금 대검에서 부인한 것은. 그러면은 이 사건 배당 방식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바꾸면 네. 그런 폐단은 사라지는 겁니까? 투명하게 배당이 된다면은 일단 그걸 갖고 좌우할 수 있는 뭐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승진도 연결이 돼 있고 직속 라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상명하복 그 체계가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그 추첨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배정하거든요. 전자배당하죠. 예, 전자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장판사, 그 정경심 씨 영장판사가 누가 될지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예, 물론 뭐 부서는 있겠지만서도 그 부서 안에서 사건 배당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차관 부를 때 검찰국장 같이 불렀거든요. 예.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건 배당이 인사권이랑 연동돼서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검찰 인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인사와 사건 배당과 관련돼서도 메시지를 일정하게 저는 준 거다. 대통령이 그때 검찰국장까지 불렀던 것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저희 이제 그만 나가는 건가요? 예. 제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TBS에서 끝내놓네요. 네. 두 분은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 중증 폐질환이 생겼고 그중에는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 사용 금지를 공고했고요.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공고했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액상형 전자담배 일단 어떤 거죠? 저도 전자담배를 태우는데 저는 액상형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액체로 되어 있는 니코틴과 뭐 이제 향료가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 섞어서 쓰면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일반 담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뭐 비율로 봐서는 아직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2017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남자 성인 중에는 4.4% 정도, 여성은 뭐 0.9%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국가 데이터는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는 지금 조금 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2018년 데이터가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또 조금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망 환자까지 발생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첫 환자가 그럼 나온 겁니까? 이제 의심도 환자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이 폐 질환이 일단은 그 감염에 의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10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일반 담배하고 달리 전자담배는 몸이나 손이나 이런 곳에 담배 냄새가 안 배기 때문에 많이 피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럼 10대들이 가장 좀 위험 계층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맛과 향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로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어서 뭐 복숭아, 박하맛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망고향 뭐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재밌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액상형 말고 일반 관련형 전자담배는 지금 그 사용하지 말 것을 공고하진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사태도 기본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속해 있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가 이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 1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하면 관련형 전자담배는 뭐 이제 뭐 한 몇 년 얼마 안 됐죠. 2017년이니까. 그래서 아직 관련형 전자담배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 관련형 전자담배도 아직은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절대 그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저도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슬픈 생각이시죠? 자, 국내에도 환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증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일단은 뭐 중증 폐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곤란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젊은 분이셨기 때문에 30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젊은 분이 좀 이 호흡에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폐 CT를 찍었을 때 어쨌든 염증 반응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인 물질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 단계군요. 예, 추정 단계죠. 그분은 혹시 얼마나 이 전자담배를 태웠는지 조사 안 됐습니까? 오늘 사실 이제 의료 관련된 내용들이 개인 정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도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하루에 5개 비해서 한 갑 정도의 권련도 쓰셨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제품들을 사용한 걸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한창 유행일 때 네. 여러 곳에 이제 뭐 대리점도 생기고 그렇죠. 판매처도 생기고 했을 때 그 일반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옮겨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 적 많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까지 혹시 위험합니까? 한 2달 정도 피우다 다시 돌아왔다든지. 사실 다시 돌아와서 권련을 태우신다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죠. 사실은 액상형 담배를 쓰시다가 끊으시면 제일 좋은 건데. 좋은데. 그걸 다시 권련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지금 같은 문제에는 해당이 없지 않아요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다른 또 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 권련을 다시 돌아가셨다는 건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아까 우리가 망고향, 박하향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 게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아마 오늘 보도를 통해서 흡연자분들이 많이 화를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대마 성분이라고 하는 THC가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는 대마도 허용이 안 돼 있는 국가인데 이런 강조를 하시죠. 근데 대마 성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일부인 거고 그런 성분이 없는 니코틴만 들어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지금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의심 환자는 대마와 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앞서서 이런 규제나 이제 공고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담배를 태우시는 분도 걱정이겠습니다만은 담배를 태우지 않는 분, 그러니까 간접 흡연. 그러니까 남편이나 혹은 친구들이 이 전자담배 액상형을 피울 때 옆에 있던 분들. 그렇죠. 나 간접 흡연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의 성분을 봤을 때는 포르말데하이드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이런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잠깐 노출된 것이 실제로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축척이 돼야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잠깐 노출된 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하지 말고 정부에서 아예 판매를 금지해라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또 이제 판매 중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미국은 그냥 어떤 담배 제품이 나왔을 때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 하나만으로도 제품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발표 때 그런 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일반적인 제품을 리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시지만 그러면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찾아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은 최고 수준이 아마 사용 중지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담배에 세금이 많이 붙고 그것으로 또 국가 재정도 또 지방 재정도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액상 담배, 전자담배를 금지시켜가지고 이 일반 권련형을 많이 피우게 해서 세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수작 아니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죄송한 지적은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럼 세금을 안 내냐? 물론 지금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고 있는 제품도 많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세금을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금연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올려서 금연을 하시도록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번 정책도 똑같이 금연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권련으로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돌아가지 마시고 만약에 금연을 하시면 세금도 안 들거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 요즘에 이 자영업자들이 사실 힘든데 이 전국에 많은 전자담배 대리점 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관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재배 농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그런 걱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배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우리 후손에게도 연결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는 또 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은 우리 절대 다수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우선순위가 좀 높지 않냐 그렇게 예.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국가금연지원센터장으로 계시니까 네네. 보통 담배를 태우던 분들이 끊어야겠다 생각하면 네. 본인이 지금 피고 있던 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으려고 하거든요. 거의 실패합니다. 맞습니다. 네, 거의 실패하니까 금연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찍어주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가장, 저희가 서비스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왜냐하면 예. 흡연자들께서 세금을 많이 내시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병원에 가셔도 되고요. 모든 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544-9030. 9039? 9030. 9030. 예. 1544-9030이 저희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연 콜센터입니다. 예. 그곳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예.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데 나의 처지가 어떤데 나의 흡연력이 어떤데 말씀만 주시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예.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만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 찾아가도 됩니까 혹시? 당연하죠. 근데 보건소 찾기가 좀 힘들어 하시니까 병원, 의원 가까운 데 가셔도 나 담배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나 좀 이 약으로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 의약품도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 가까운 데 가셔도 괜찮고 보건소도 괜찮고요. 나는 도저히 많이 했는데 안 된다. 4박 5일 1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무료입니까 혹시? 무료입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가톨릭대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건강에 나쁜 거는 당연히 아는데 그 담배를 태우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피우는 게 낫다. 나는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없애면 살겠다 이런 말. 예.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요. 담배를 펴서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예. 실제로 니코틴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 니코틴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걸 금단 증상이라고 하죠. 금단 증상이 주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그게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비흡연자는 그 스트레스를 느낄 수 없는 거니까 사실은 담배를 끊게 되시면 물론 한 달, 두 달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TN 건물도 담배를 못 피는 건물이고 입구에서도 전혀 못 피워요. 뒤에서도 못 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길거리 흡연이 늘어났다. 식당에서도 못 피고 하니까 다 맞습니다. 식당 밖에 맞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많은 세금 걷어는 거 흡연 장소를 조금 많이 좀 설치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5월달에 지금 오늘은 액상형 저자담배에 대한 말씀을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5월에 저희가 종합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제 실내에는 어쨌든 모두 다 금연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실내를 전면 금연구역 하는 것을 2025년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구역을 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제 간접흡연 피해도 없애고 또 흡연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주는 건 그것도 웃기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건 담배를 자꾸 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들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연가 분들도 다들 한쪽 마음으로는 끊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 기회에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니까. 1544-9030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니까 여러분들 1544-9030 전화하셔서 금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